안녕하세요. 사연튜브 애청자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물론 이곳 채널의 사연들이 유독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거 맞지만 제가 애청자가 된 데엔 조금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곳엔 고아였던 분들의 사연이 제법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분들처럼 고아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함께 공감하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결말이 훈훈하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저 또한 들뜨고 희망이 차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도 있다고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건 아니었어요. 8살 때까진 엄마, 아빠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고, 이후엔 무능력하고 집안일엔 관심이 없던 아빠와 이혼한 엄마가 절 혼자서 키워주셨죠. 그리고 아빠는 엄마 이혼한 지 1년 뒤 오토바이에 치여 그만 일찍이 숨을 거두셨다더군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엄마는 공장 일을 다니며 절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이었던 어느 봄날 엄마는 돌연 절 보육원에 맡기곤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셨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고 울었습니다. 제겐 세상 전부와도 같았던 엄마가 절 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보육원 원장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유정아, 사실은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그나마 기운이 있을 때 유정이 널 이곳에 맡기신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2번 다시 엄마가 절 데리러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은 저에게 굉장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그날 전 정말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외톨이였어요. 전 보육원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어울리는 순간 제가 저들과 같은 처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과 앞으로 이 보육원이 내 집이라는 현실을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자꾸만 어두워져 가던 저는 고아인데다 음침하기까지 하다는 이유로 중학교에 들어가서까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단 한 명 마음을 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래도록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나왔던 한 아주머니였죠. 처음 아주머니를 봤을 당시 아주머니는 40대 후반이셨는데 항상 오시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과자를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명절엔 용돈이라며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모든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죠. 전 아주머니가 사다 주는 음식을 잘 먹지도 아주머니가 주는 용돈 또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정을 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마음 따뜻했던 아주머니는 처음 본 지 몇 년이 되도록 보육원에 적응하지 못하던 제가 신경 쓰이셨는지 제게 잘해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주머니에게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15살이 되었던 해 전날 또 엄마의 꿈을 꿔 울적하게 앉아있던 제게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말을 거시더군요. 유정이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던 탓인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보육원에 맡겨진 뒤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전 이곳이 너무너무 싫어요. 엄마가 절 이곳에 두고 가던 날 느꼈던 충격과 절망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꿈을 꿀 때마다 전 또다시 엄마를 잃던 그날의 10살의 제가 되어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펑펑 우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따라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가슴 아파해 주셨죠. 아이고, 이 딱한 거 울지 마라. 원장님에게 네 사정은 들었다. 어린 널 여기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네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 아줌마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게 되기까지의 사연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중학생이었다곤 하나 아직 어렸던 제가 듣기에도 아주머니의 사정은 너무 가슴 아프고 딱하더라고요. 이 아줌마도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남편까지 그렇게 되니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월세 내고 아들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더구나. 심했던 땐 아들 급식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일하던 식당 사장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지. 결국 난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어. 돈을 모아서 다달이 월세가 나가지 않는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맡겨놔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자길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게 엉엉 울며 애원했지만 나는 미래를 기약하며 그런 아들을 애써 떼어놓고 돌아와야 했지. 아주머니의 아들은 16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더군요. 그 말을 하던 아주머니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먹먹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죠. 딱 1년이면 아들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아들은 그 1년을 기다려주지 못했어. 아들 시신을 부여잡고 아줌마가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른다. 아들이 날 얼마나 원망하며 죽어갔을지, 마지막까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 그런데 뒤늦게 후회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니? 이미 아들은 세상에 없는데 보육원이란 곳은 그렇게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장소가 되어버렸어. 유정이 너한테 보육원이 영원히 끔찍한 곳으로 남아버린 것처럼 말이야. 이후 집도 구하고 시장에 도가니탕 집도 차리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더군요. 세상을 떠난 아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보육원 아이들이 너무 딱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조금이나마 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면서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손을 본 저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고,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난 너만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내가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외톨이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 그 보육원 원장님이 말하길 아들은 자긴 고아가 아니라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자신은 다르다면서 그곳 아이들과 어울리길 싫어하더래.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지. 마치 유정이 너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유정이 너만 보면 꼭 내 아들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유정아, 보육원이 그렇게 싫으면 이 아줌마랑 같이 살래? 그렇게 저는 15살의 나이에 아주머니를 따라 보육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했어요. 아주머니의 식당은 테이블 5개 정도의 작고 낡은 곳이었고 방 2개짜리 빌라는 전세였죠. 사정은 좀 어려웠지만 아주머니와의 생활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살던 지역에 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육원에 사는 고아가 아니었고 아주머니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층 밝아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전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겐 그렇게 2번째 엄마라는 행운이 찾아와 준 거죠.
가난한 환경에서도 엄마는 제 공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덕분에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전 2년간의 고시공부 끝에 마침내 공무원이 되었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성숙하고 착한 심성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 제 가정사를 다 들은 남편은 다른 남자들처럼 절 동정하지도 혹은 제 가정사를 약점 삼아 절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장하다, 잘 견뎌내서 멋지다 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믿고 맡겨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1년여의 연애 후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상견례 전 남편은 제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동생이 둘 있었던 남편은 시모가 3남매 중 유독 자신에게 집착이 심하다고 털어놓았어요. 9살 때 큰 병에 걸려 1년간 병원에서 생사를 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식을 잃을 뻔했던 트라우마가 시모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요. 나보다 일찍 결혼한 내 여동생들은 집에도 잘 안 와. 그런 엄마한테 질려서 엄마를 너무 싫어하거든. 남편의 말에 조금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견례 분위기는 적당히 훈훈했어요. 크게 무리한 언사도 없었고 지나치게 호의적이지도 않은 무난한 분위기로 상견례는 마무리되었거든요. 양가의 사정이 둘 다 빠듯했던 터라 저와 남편은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당시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합가를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의 권유를 무 자르듯 싹둑 거절하더군요. 자신이 불편해서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이 전부 절 위한 거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결혼 초기엔 시모의 집착이 어느 정도일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시모의 남편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절 지치게 만들더군요. 예, 세아가 우리 동석이 저녁에 영양제 챙겨줬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 지금 회식 때문에 밖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뭐? 결혼한 애가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디 밖에 나돌아다니고 있어? 너 당장 집 들어가서 동석이 밥 챙겨주고 다시 나가던가 말던가 해. 어머님, 죄송한데 저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고 끝나고서도 회식 때문에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머님도 오늘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부턴 지금까지보다 남편 먹는 거에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님, 저 오래 못 나와 있어서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처음엔 저도 시모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영원히 잃을 뻔했던 아들이었으니 애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의 말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 너 냉장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우리 아들이 평소에 뭐 먹고 다니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냉장고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반찬통 뚜껑들도 죄다 열어서 소개된 내용물 사진까지 다 보내야 한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할 때도 안 당했던 괴롭힘을 이제야 당하는 느낌이었죠. 시모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 남편의 저녁 식단, 먹는 영양제 제조사명과 남편 칫솔의 청결한 상태, 심지어는 그날 남편이 입은 속옷 색깔과 그 속옷의 해짐 정도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에게 물어보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라고 했어요. 장장 5년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제 인내심은 슬슬 한계치에 도달해갔고 남편이 시모에게 직접 찾아가 저를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쳤지만 시모는 그때만 잠시 조용해질 뿐 며칠이 지나면 원상복구가 되었죠. 결국 전날 저는 시모에게
정중히 통보를 했어요. 저 아무리 어머님이 저에게 과한 요구를 하셔도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선안에선 어떻게든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남편 걱정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어쨌든 남편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싶어서요. 비록 남편 변이 건강한지 아닌지 살펴보란 요구는 도저히 못 들어드렸지만은요. 그런데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다 정말 남편까지 미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매번 적당히 예의를 지키던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시모는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모는 한동안 잠잠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전 시험관 시술에 성공을 했죠. 저는 임신 5개월 차부터 산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인 만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거든요. 출산 이후엔 출산 휴가와 남은 육아휴직을 모조리 붙여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휴직을 막 시작했던 어느 날 낮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찾아올 사람도 올 택배도 없어 저는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빌라로 이사 왔다. 아무래도 네가 임신하면 우리 동석이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바로 옆으로 왔어.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사를 온 후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시작된 시모의 질투였어요. 그것도 남편과 제 사이가 아닌 저와 친정엄마의 사이를 말이죠. 얘, 너 어디니? 저 친정엄마 집에 잠깐 와 있어요.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가려고요. 뭐? 또? 넌 왜 쉬려고 휴직했다 애가 시도 때도 없이 거길 가 있어? 요즘 친정 가는 횟수가 너무 잦은 거 아니니? 주말엔 우리 동석이까지 끌고 가던데 너 우리랑 멀리 떨어져 살 때도 이랬어?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달 전엔 가게도 접으셨다고요. 자식으로서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요즘 좀 많이 찾아뵙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식사하잖아요. 아, 시집 갔으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지. 어딜 친정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어. 왜 나보다 네 엄마를 더 신경 쓰느냐 말이야. 아무튼 빨리 들어와서 동석이 저녁이나 차려줘라. 오늘은 나도 네 시애비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가련다. 얼른 와서 저녁 준비해. 나 잡채 먹고 싶다.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엄마가 괜히 걱정할까봐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가뜩이나 제 걱정 많이 하는 엄마에게 더 걱정거리를 안겨줄까봐 시모의 이야기를 엄마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모의 저에 대한 집착과 친정 엄마에 대한 질투는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저희 엄마에게 잘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다녀가거나 시모와 통화하기라도 하면 스트레스로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어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남편 또한 계속해서 시모와 언쟁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시모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거진 눈물까지 흘려대더라고요. 아이고, 아들놈 금이야 오기야 길러놨더니 여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지 엄마를 괄시한다. 이 엄마가 아들 걱정에 좀 도를 넘었기로써니 그렇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제 장모한테 그렇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결혼 전엔 내내 집에 생활비 대줘. 생신이면 용돈 드려. 환갑엔 해외여행 보내드려. 요즘엔 주말마다 한 번씩 식사까지 대접하는데 저더러 대체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사람한테 신경 좀 끄시라고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속에 품은 채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한폭탄은 결정의 순간을 맞아 폭발하고 말았죠. 결정의 순간은 그의 초복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 임신 8개월에 만삭 임산부였어요. 이틀 전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했기에 시댁은 중복이나 말복에 챙기고 이번엔 친정엄마를 먼저 챙기자 싶어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초복인데 우리 삼계탕 먹자. 내가 사줄게. 됐다. 무리하지 말거라. 몸도 무거울 텐데 그냥 집에서 쉬어. 에이, 나도 삼계탕 먹고 싶어서 그래. 엄마랑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저녁에 남편 줄 삼계탕도 포장해 오려고. 그럼 내가 너희 동네로 갈 테니까 번거롭게 움직이지 말고 넌 거기 있어. 그래? 잘 됐다. 우리 동네에 나름 유명한 삼계탕 맛집 있거든.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네 삼계탕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반쯤 먹었을 때일까요? 뒤에서 들린 고함 소리에 엄마 전 깜짝 놀란 얼굴로 가게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엔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 서 있더군요. 야!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고함을 치며 절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던 겁니다. 뒤에 서 있는 시부를 보니 복날이라 두 분이서 함께 삼계탕을 드시러 온 모양이더군요. 시모는 잔뜩 약이 오른 얼굴을 하곤 우리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오늘 복날인 거 나도 알고 네 시애비도 안다. 나도 삼계탕 먹을 줄 안다고. 그런데 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복날에 시부모 안중에도 없이 네 엄마하고만 삼계탕을 먹으러 와? 나도 삼계탕 좋아해.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삼계탕을 먹으러 왔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가면 될 일 아닙니까? 무슨 저한테 삼계탕 못 얻어먹고 죽은 귀신도 아니고 이깟 삼계탕 하나로 심지어 사돈인 저희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시모를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틈만 나면 친정 문턱을 넘나들더니 아주 시부모 알길 우습게 알지? 너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이거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네 엄마 사 먹이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노인네한테 귀한 내 아들 돈을 써? 사부인, 아니 아줌마. 아줌마도 그래요. 아줌마 배 아파서 난 딸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내 며느리를 귀찮게 불러대요? 어디 보육원에서 고아 한 명 데려와가지고 늙음하게 대리효들 받으려고 그래?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 친엄마도 아니면서 꼬박꼬박 내 아들한테 장모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동석이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대서 좀 참고 잘해줬더니만 그 은혜를 이렇게 갚어? 듣자 하니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저를 못 살게 구는 건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에 대해 막말하는 것만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마구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누굴 귀찮게 해요? 안 오시겠다는 거 제가 전화로 부탁해서 겨우 나와주신 건데. 그리고 이거 제 돈이거든요? 유급 휴직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제 돈이요. 그리고 우리 엊그제 같이 식사했잖아요. 안 그래도 중복이나 말복된 두 분 모시고 또 삼계탕 먹으려고 했어요. 남편도 모자라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희 엄마를 욕보이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뭐 대리효도요? 은혜가 어쩌고 어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 못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저 노인네가 네 친모 아닌 건 맞잖아. 고아들은 이래서 문제야. 조금만 잘해주면 아주 껌뻑 죽어서 대신 죽어달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기세지. 네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네 친모도 죽기 전에 널 버린 거다.
짐덩이 같아서. 난 더 이상 너랑 내 아들이 생판남인 저 노인네한테 부모 대접해주는 꼴 못 본다. 네 부모는 시부모인 우리야. 어디 진짜 부모를 놔두고 엄한데 정신이 팔려 있어? 아줌마, 전 내 며느리랑 아들 만나지 말아요. 애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말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말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왜 괜히 끼어들어서 남의 가족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요? 어머니! 아이고 유정아, 그만해라, 그만해. 아무래도 내가 오늘 여길 괜히 왔나 보다. 괜히 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소리치지 말어.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만 마음까지 약해져서 자식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말았네요. 제가 앞으로 제 딸 저희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잘 만나지도 않을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말리고 시모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던 엄마는 제가 엄마를 자주 찾아간 것 때문에 시모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다 보니 평소에도 제가 너무 자주 엄마를 찾아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한마디 하시지 않느냐며 걱정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엄마의 말을 막았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한테 단단히 실수하신 거예요.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자기 아들 말곤 죄다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어머님보다 저희 엄마가 1000배는 더 소중해요. 저희 엄마는요, 임신에 좋다는 보약, 피로에 좋다는 보약, 보약이란 보약은 다 지어서 저랑 남편한테 보내는 분이에요. 이 아픈 몸을 굳이 이끌고 나가셔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 잘 챙기라고 닥달만 하실 줄 알지 언제 며느린 절 위해서 보약은커녕 과자 하나라도 사주신 적 있으세요? 왜 자꾸 며느리에게 뭔가 바라기만 하세요? 항상 절 괴롭히고 의심하고 저희 친정엄마 질투나 하시고 5살 먹은 어린애도 어머님처럼 굴진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전에 한번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봐서 내공이 생긴 건지 이번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온갖 육두문자를 남발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차마 이곳에 적을 수조차 없는 쌍욕들을 시모는 랩이라도 하는 듯 속사포처럼 뱉어냈습니다. 무려 거의 10분가량을 말이죠. 저는 맥락 없는 욕설 파티에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꼭 껴안으며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편 내가 보자 하니까 내 딸 생각해서 한번 숙여줬더니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지금 어디다 대고 쌍욕을 해요? 그만 못해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시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여보 그만해 하며 시모를 말리는 척하더니 눈치를 보다 혼자서 식당을 쓱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창피했던 모양이지만 자기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혼자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도 한심해 보이더군요. 식당 손님들의 이목은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결국 식당 주인 내외에 주방 직원들까지 모조리 나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귀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눈을 까뒤짓고 욕설을 멈출 줄을 몰랐죠. 그리고 저는 그만 머리가 핑 돌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정아. 어디서 쇼야? 그런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 사장님, 119 좀 불러주세요.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다급한 엄마의 외침과 시모의 비아냥거림이 다 들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휴, 유정아, 괜찮니?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가 괜찮은지부터 물어봤어요. 너도 아기도 다 괜찮대. 몸도 약해진 데다 너무 놀라서 쓰러진 거니까 이 링거 다 맞고 충분히 쉬다가 돌아가면 된대. 아이고 이거사,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여태 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거야?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어? 미안해 엄마. 난 그냥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많이 놀랐지. 네가 지금 내 걱정할 처지야? 아이고 속상해. 너 얼른 여태 있었던 일 죄다 말해봐라. 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좀 알아야겠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결혼 후 시모에게 시달렸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아직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발견하더니 얼른 저에게 달려왔고 제 몸 상태부터 살피더군요. 여보, 몸은 괜찮아? 아기는 무사하대? 나도 아기도 괜찮아. 근데 이 시간에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내가 불렀다. 일이고 뭐고 당장 튀어오라고 말이야. 엄마는 잔뜩 낮아진 목소리로 제 말에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게 된 이후로 그렇게 화가 난 엄마의 모습을 난생 처음 봤어요. 자네, 아까 전화로 내 얘기 다 들었지? 자네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 딸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잘해주겠다더니 자기 엄마 하나를 못 막아서 내 딸이 결국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어? 평소에 나한테 잘하면 뭐하나? 우리 딸 마음고생을 이렇게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진즉에 저희 엄마를 어떻게든 떼어놓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인가? 난 이대론 내 딸 자네한테 못 보내네. 도저히 못 믿어서 자네한테 내 딸 못 맡겨. 자네가 확실한 대책을 찾아올 때까지 내 딸은 내가 데리고 있겠네.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어. 아무리 만삭이 다 됐다고 해도 계속 지금 같은 상태라면 난 차라리 내 딸 자네랑 이혼시킬 셈이네. 알았어? 엄마는 친정까지 바래다 준다고 울먹이던 남편을 뿌리치고 저를 택시에 태워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놀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저녁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뭐 대책은 좀 강구해 왔나? 네, 장모님. 저 오늘 회사에 휴가 내고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엄마와 절연할 거예요. 집에도 확실하게 통보하고 왔습니다. 절연? 그 순둥이 같은 자네가? 엄마는 남편을 못 믿어온 듯 바라보셨고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주워기더군요. 네, 저도 이미 몇 차례 엄마에게 경고를 했었어요. 계속 이러면 2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요. 저도 저희 엄마에게 너무 지쳤습니다. 무엇보다 유정이와 뱃속 아기까지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한 엄마를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사 가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부탁이 있어요. 이사 갈 집에서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뭐? 남편의 갑작스런 말에 저는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어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죠. 엄마 또한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는지 화난 표정을 짓는 것도 있고 저처럼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유정이한텐 저도 저지만 장모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이가 평소에 장모님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장모님과 함께 살면 그것만큼 유정이한테 힘이 되고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저희 엄마가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네, 그거 진심인가? 나랑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겠어? 네, 진심입니다. 이틀 내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내린 제 결론이에요. 저는 남편과 엄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엄마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그럼 그러게 하세. 합가라는 게 잘못하면 서로 불편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네만 자네 말대로 나도 내 딸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네. 하지만 자네 모친이랑 안 보겠다는 말 정말로 지킬 수 있겠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네, 장모님. 유정이 뱃속에 저희 아이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신 유정이가 저희 집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일 없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에 엄마는 제게도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 이렇게 대답했죠. 난 엄마랑 같이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 근데 여보, 당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난 앞으로 절대 당신 어머니 만날 생각 없어. 그 삼계탕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한 막말, 나한테 하던 욕설들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섭고 끔찍해. 당신 어머니라면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 근데 나한텐 남이어도 당신한테 부모님이잖아. 내가 어떻게 나 때문에 당신한테 천륜을 끊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어. 그냥 나랑 이혼하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에게 가서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족은 당신하고 우리 아기야. 엄마와 내가 천륜이면 당신하고 우리 아기도 나한텐 천륜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당신하고 우리 아기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이 큰 건 알겠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이야. 내가 언제까지고 엄마의 잘못된 집착을 받아줄 수는 없어. 우리 엄만 이렇게라도 좀 멈춰야 해. 그러니까 당신 아무 소리 말고 처가에 한동안만 더 머물고 있어. 난 이사 갈 집 알아볼게. 그렇게 우리는 보름 뒤 정말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엄마 집 전세금을 합치니 금액이 꽤나 커져 우리는 방 3개짜리 아파트 공실 하나를 구할 수 있었죠. 시모에게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시겁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시모가 이사간 그 집을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에 말이죠. 인터폰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시겁한 저는 문을 열지 않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긴. 내 아들 퇴근할 때 몰래 뒤를 밟았지. 어딜 감히 이사를 가? 아무리 도망 다녀봤자 너희들은 내 손바닥 아니야. 이젠 정말 공포스럽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 시모에게 욕설이라도 한바탕 퍼붓고 쫓아내고 싶었는데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 시모 때문에 이미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소리를 듣고 나온 저희 엄마가 저를 뒤로 밀어내곤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 나와봐라. 야, 이 또라이 같은 여편네야. 여기가 또 어디라고 찾아와? 각설이야? 죽지도 않고 또 오게? 시모는 마치 저희 엄마까지 함께 이사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저희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리자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긴 왜야? 내 집이니까 여기 있지.
당장 안 돌아가? 뭐? 야, 너희 내가 합가하자고 할 땐 곧 죽어도 싫다고 난리치더니 이젠 피도 안 섞인 이 노인네를 집에까지 들여? 이것들을 그냥 당장 문 열어. 나 문 열어줄 때까지 절대 안 가. 못 가. 저게 진짜 보자 하니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의 손엔 커다란 대야가 들려 있었어요. 대야 안엔 글쎄 물이 거의 가장자리까지 꽉 차서 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예, 유정아, 너 얼른 문 좀 열어봐라. 아, 무거워, 얼른. 저는 얼떨결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올 새도 없이 엄마는 곧장 그 물을 시모에게 확 뿌려버렸죠. 아유, 차가워. 뭐야 이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찬물 맞고 정신 좀 차려. 한 발짝만 여기 더 들어와 봐라.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나 시장통에서 몇십 년을 살아남은 여자야. 니까짓 건 힘으로 못 이겨도 니 팔뚝 살덩이쯤은 이로 확 물어 뜯어버릴 수 있어. 엄한 데 와서 니 자식이란 며느리 괴롭혀대지 말고 넌 병원 가서 치료부터 좀 받아라 이 또라이야. 정신병원으로 꺼져버려. 또 오기만 해. 그땐 네 팔뚝 아래 속살이 얼마나 시뻘건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우와, 정말 제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까지 여장부가 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깡마른 몸으로 그 무거운 대야는 대체 어떻게 들고 던지기까지 한 건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역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대단하고 위대한 거더라고요. 당신 두고 봐.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비 맞은 생쥐꼴이 된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없어 보이는 한마디를 남기곤 울먹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양손으로 자신의 팔뚝을 감싸며 말이죠. 이후 저희 엄마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인지 시모는 한동안 정말로 우릴 찾아오지 못했어요. 저녁에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래도 불안했던 모양인지 경찰을 통해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더군요. 저는 한 달 뒤 잘생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자식이었죠. 그리고 우리만큼 기뻐했던 사람은 당연히 저희 엄마였어요. 참 장군감처럼 생겼다. 엄마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다가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나셨는지 몰래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가만히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오래오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병원 잘 다니고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우리 그렇게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옆에 있어주자. 남편은 그때 그 일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말로 시모와 왕래를 안고 있습니다. 생신이든 명절이든 시댁엔 일절 발걸음을 하지 않았죠.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잘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새언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엄마는 혼 좀 나봐야 돼요. 그래도 그 순둥이 오빠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건 좀 놀랍네요. 이번엔 도움이 못 됐지만 앞으로 꼭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저랑 언니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흰 항상 새언니랑 오빠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시모는 한동안 남편에게 전화로 노발대발하더니 계속해서 남편이 만나주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자 이제 문자로 남편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려 전화는커녕 문자조차 받을 수 없었거든요. 동서가, 우리 손주는 잘 낳았니? 아들이냐 딸이냐? 네 동생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너랑 연락을 안 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구나. 너희 집에 찾아가려고 해도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해 놔서 갈 수도 없고
정말 이 엄마랑 인연을 끊을 셈이야? 엄마가 잘못했다, 동서가. 앞으로 엄마가 며느리한테 절대 함부로 안 하고 너도 귀찮게 굴지 않을 테니까 제발 가끔 얼굴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며느리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손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면 안 되겠어? 동서가, 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이 오는 걸 제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남편이 씻는 사이 온 시모의 문자를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의 문자를 보았어도 저는 시모를 용서할 생각도 다시 얼굴을 마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도 제게 고아를 들먹이며 쌍욕을 하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던 시모의 소름 돋는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당한 것이 많아 시모의 저 말들이 진심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언젠간 정말로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시모를 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낳고 정성으로 길러준 부모이니 정말로 새 사람이 된다면 남편에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시부야 뭐 시모에게 휘둘리며 집안일을 워낙에 나몰라라 하던 분이니 남편의 일에 관심이 있긴 하실지조차 알 수 없네요. 여태 우리에게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찍 쓴 육아휴직 때문에 아들을 낳은 후 약 8개월 뒤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보낼 예정이었는데 엄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집에 떡하니 외할머니가 있는데 왜 이 핏덩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하지만 엄마, 무릎도 그렇고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잖아. 아서라, 내 손준 내 손으로 돌보련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다녀. 엄마가 괜히 엄마니? 저는 엄마의 몸을 걱정했지만 엄마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정말로 좋으셨던 모양인지 날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계세요. 그래도 최대한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저와 남편은 퇴근하기만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주말엔 모든 집안일을 남편이 도맡아서 해요. 원래 집안일이 제일 힘든 법이야. 집에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왜 연약한 여성분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겠어? 장모님, 이거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장모님 음식 솜씨만큼은 따라잡으려면 한참 먼 것 같네요. 아무튼 말 참 예쁘게도 잘해. 어디 봐봐. 칼칼하게 청양고추만 좀 더 넣으면 되겠구만. 아이고, 우리 영연이도 먹고 싶어요? 얘 좀 봐라. 저도 먹겠다고 내 품 안에서 팔 버둥대고 있는 거. 아유, 이 코딱지만한 것이 언제 커서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 안 그러니? 그러게, 우리 영연이 다 자라서 장가갈 때까지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영연인 절대 외롭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싶어 불안하기까지 해요. 혹시 제가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나버린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손에 넣은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엄마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조금 험난하긴 했지만 결국 행복을 찾은 제 사연이 다른 사연들처럼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남들과 출발선이 한참 달랐던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저처럼 힘들게 자랐던 분들에게도 분명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들을 바라보는 분들께서도 고아라는 편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굉장한 힘이 될 거랍니다. 저희 시모와 관련된 사건이 또 생긴다면 그때 전 또다시 후기를 들고 이 사연튜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